집에서 공부할 때 우선 고전 문학 작품 같은 경우들은 제목을 조금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 알겠니? 공무도화가 제목이죠. 어떤 뜻인지. 도하라는 것은 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도하는 무슨 뜻이라고요? 강을 건너다 이런 뜻이고요. 공무라는 거이 공무. 요거는 악기. 알겠지? 뒤에 이제 내려가서 우리가 해설을 좀 읽어볼 건데, 자 우선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작품의 한마디는 공무도화는 이 작품의 첫 구로 임이어라고 나오지. 그래서 공무도화가 바로 여기 한시야 한시. 됐지? 그래서 제목 자체를 공무도화 됐니? 여기서 이제 끄집어 온 거겠지. 근데 그 뜻이 바로 뭐냐라고 봤더니 자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라는 뜻이다. 공무도화. 그래서 임아 물을 건너지 마시오 이런 뜻. 그래서 이 작품은 자 표현이 좀 그런데 백수광부의 아내가 물을 건너지 말라는 자신의 간곡한 만류를 하고 있는 거죠.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슬픔과 한을 담아 지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눴냐면 내용 안에 우선 인물 있잖아. 그지? 누구 있었어? 아내가 있었고요. 그 다음 남편이 있었죠.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야? 남편이 물에 빠져 죽었죠. 그 상황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 됐나요? 그거 위주로 요약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러면 공무도화라는 걸 보면 무가 어디에 해당하겠어? 뭐뭐를 하지 마라. 그러면 도화가 물을 건너는 거니까 공이면 뭘 나타내는 거겠니? 그렇지, 뭐 임을 나타내겠구나라고 추측을 한번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가끔 고전 같은 거 읽다 보면 이런 표현 나오잖아. 상공께서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요 공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됐지? 그래서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말아라. 자, 님이 물을 건너지 말라고 한 것은 앞에서 읽어보니까 뭐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만류에 해당한다고 그랬었죠. 만류. 하지 말아라. 만류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님이 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건너서 간다라는 건 나한테 멀어지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물이라는 거에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뭐가 바탕이 된 거? 그렇지. 이렇게 사랑이 바탕이 된 거야. 그래서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요. 자, 그럼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요. 이렇게 임이여라고 부르는 거. 이해가 안 돼. 이런 거 우리가 혹격이라고 하죠. 혹격. 근데 요 나의 바람과 다르게 임을 어떻게 했어? 물을 건너셨다. 됐지? 네. 요건 나의 바람이었는데 근데 이미 물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어떻게 됐어?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빠져서 돌아가셨다. 자, 그럼 이별을 요거지. 이별이라고 물을 여기서 본다면 뒤에는 사별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요 앞에는 여기는 이별, 여기는 사별. 요거는 그러면 상황이 뭐 된 거야? 고조 점층된 거지. 고조 점층된 거야. 그런 상황이 가신님, 이때 가셨다라는 얘기, 님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지? 돌아가셨다는 얘기지. 죽었다라는 뜻이겠죠. 가신님을 어이할고,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구나. 슬픔, 탄식, 체념적 태도. 그래서 비애에 빠졌다라고 하셔도 되겠죠. 비애. 그럼 당연히 이런 상태가 된다면 뭐가 나타나? 한이라는 게 나타나겠지. 한. 자, 그런데 우리한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고대 문학 같은 경우는 이 작품에 배경 설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 우리가 이제 문학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운문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은 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문이 먼저 생기고 그 안에 운문들이 좀 결합이 돼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여기에 갈래이제 고대가요 이제 한역시가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요렇게도 하나 써놔. 삽입가요의 형식처럼 좀 돼 있다. 삽입가요의 형식. 됐죠? 네, 그러니까 배경설화 안에 이 노래가 좀 껴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는 배경설화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해갔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뭐 어쨌든 감상이라는 것 자체는 좀 다양성을 지니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거든. 근데 내신 문제를 출제할 때는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 근거를 줄 거야. 어떻게 근거를 주냐면 이 시의 내용만을 바탕으로 해라. 아니면 보기에다가 이런 걸 주겠지. 됐죠? 배경설화가 있을 때 요 시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배경설화가 없을 때는 내재적 감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의 시 내용만을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배경설화가 껴들어갈 때는 이 노래 이후의 상황들도 만들어질 수 있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어떤 암시 부분도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어떤 내용들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고 우리가 그 상징성을 밝힐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배경설을 좀 읽어보면서 같이 연결을 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걸로 그냥 간단하게 먼저 얘기한다면 이 노래를 부르잖아. 이해가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아까 물은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의 뜻이 있었어.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왔죠? 사랑이라고 써 있었고 두 번째는 이별, 마지막은 죽음. 됐죠? 이렇게 된 거니까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임과 화자는 단절이 돼 있는 거죠. 이해 갔지? 자, 그런데 설화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 이미 물에 빠져 죽었죠. 됐나요? 그래서 이 화자가 이 노래를 부르고 어디로 들어가? 그렇지. 물속으로 빠져서 같이 죽습니다. 이해 갔죠? 그러면 요 물은 단절해서 뭘로 바뀌어? 그렇지, 연결로 바뀌어. 근데 위의 내용 시 자체에서 연결이 나올 수가 없잖아. 이해 갔나? 그래서 배경설화가 나타난다면 요 부분이 한번 첨가될 수는 있다. 이해 갔니?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완전 긍정이 되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여기에는 화자의 현실의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개입돼 있잖아. 그래서 앞에 부분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BM이라는 정서적 측면의 이야기를 좀 했다면 여기는 약간 예술 미적인 측면인 비장미를 좀 써볼 수가 있어. 이렇게 현실에 있지 않은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려는 노력. 근데 그것이 좌절되는 현실 속에서 그런 비장미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봐줄 필요가 있겠지. 됐죠? 요거 좀 머릿속에 기억. 자, 그 다음 오른쪽. 물의 상징적 의미 당연히 정리해 놓으셔야죠. 됐죠? 그래서 물이라는 게 사랑, 이별, 죽음 이렇게 세 개의 의미를 띠겠죠.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1구에서는 이미 물을 건너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지극한 사랑이 2구에서는 이미 물을 건너므로써 화자와 이미 이별하는 상황이 3구에서는 결국 물에 빠져 죽은 이미의 상황이 드러난다. 이렇듯 이 작품에서 물은 단순히 자연물이 아닌 표시 한번 할게요.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는 상징적인 소재다. 됐죠? 화자의 정서가 유발되는. 그래서 요것 때문에 화자의 정서가 변화되는 것이 시상전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 됐지? 화자의 정서 변화가 시상전개의 방법이다. 사랑, 이별, 죽음. 그 다음에 물은 뭘로 간다? 상징적 소재. 우리가 전에 비유와 상징에서 상징의 종류 한번 설명했었죠? 그죠?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상징의 종류. 됐어?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구풀이 요것도 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아까 시는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로 보고 얘는 그냥 시구풀이 정리만 해놔. 알겠니? 그래서 공모도화가는 떠나는 힘을 뭐한다? 만류하죠? 당연히 애절함이지. 애절한 호소. 이때 물은 임을 보내지 않으려는 화제의 의지가 담겨있죠. 그 내면 설계 속엔 당연히 충만한 사랑의 이미지가 담겨있을 거고요. 근데 공경도화 임은 기어이 물로 들어가죠. 그래서 화자의 만류는 어떻게 돼요? 수포로 돌아간다. 단어 정도는 또 체크해놔야죠. 그죠? 수포. 물거품, 수포. 그래서 물은 어떤 이미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이별의 이미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이미 빠져 죽은 물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자 불가항력의 이미지. 물은 생과 사의 갈림길, 불가항력의 이미지로. 그래서 임의 죽음으로 의미가 뭐 됐다? 확대됐다. 확대. 이제 확대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까 뭔 표현 썼어? 점층, 고조 이런 말 쓸 수 있는 거죠. 점층, 고조. 자, 근데 마지막에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끝나? 그렇지. 임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탄식의 정서가 나타나죠. 슬픔과 탄식. 그것이 뭐 돼 있다? 집약되어 있다. 그것이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돌아가는 임을 어이하겠는가. 그래서 어이할꼬라는 표현은 체념적 태도. 체념적 태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설화를 잠깐만 한번 읽어볼게. 자, 고조선의 뱃사공 광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저어가는데 백수강부는 어떤 인물인가 그건 좀 이따 다시 보고요. 백수강부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뒤따르던 그의 아내가 말려도 미치지 못하여 결국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그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공우를 타며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매우 슬펐다. 됐니? 자, 노래를 마치고 나서 그 아내도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됐습니까? 요거 한번 밑줄을 쳐볼게. 자, 그의 아내는 가지고 있던 공우를 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창작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됐나요? 그의 아내가 창작자.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 자, 광리자고가 집에 돌아와서 그의 아내 여옥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옥은 그 말을 듣고, 여옥이란 인물이 그 말을 듣고 슬퍼하며 공우를 가지고 그 노래를 본받아 탔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그의 아내의 노래를 이 광리자고가 여옥에게 전달해 준 거지. 요렇게. 자, 뭘로 전달해 줬어? 입으로 전달해 준 거잖아. 이해 갔나? 뭐 빼빼로 먹듯이 간 게 아니라 이해 갔나요? 구비문학이지. 구비문학. 그래서 이 구비문학의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설화이기도 한 거야. 됐습니까? 광리자고도 노래를 좀 했나 보지. 그지? 됐어요? 그래서 이 광리자고가 여옥한테 전달해줘서 구비문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됐니? 그 창작자는 그의 아내로 보는 게 맞기는 하겠지. 어떤 사람은 이 공우의 노래를 탔다라고만 광리자고가 말해서 그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준 게 이해갔니? 광리자고의 아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어쨌든 간에 여기 등장하고 있는 화자는 누구로 잡아주는 게 맞아? 그의 아내로 잡는 게 맞긴 하겠지. 창작자가 누구냐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됐나? 다만 구비문화의 특성이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짜임 나와 보통의 내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3단 구성일 땐 기서결 이렇게 얘기 좀 하고, 그 다음 배경을 조금 더 키운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백수강부의 아내가 이제 어떤 인물인가 라는 거 참고로 좀 봐주시고 그 다음 넘겨볼게요. 발전이라는 게 있잖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외적 충고에 따른 비판이라든지 또는 작품을 해석했을 때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면 그 추가된 정보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조금 평가해보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신으로 따진다면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정보를 줄 테니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공모도화가를 어떻게 봐라? 그렇지. 다양하게 한번 해석해봐라. 이런 얘기일 거야. 자, 그러면 백수강부라는 인물을 이제 세 개로 놓는데, 자, 백수강부를 뭘로 놨냐면 신화적 존재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야. 신화적 존재. 신화적 존재. 그래서 밑에 오른쪽 보시면 백수강부의 죽음은 신화적인 질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신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가 그런 부분이 좀 흔들리는, 이해갔지? 뭐 이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요 무당으로 보는 거예요. 무당. 그래서 나중에 무당과 관련돼 있는 어떤 영화 같은 거를 좀 보게 되면, 다큐멘터리 쪽의 어떤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소설에서도 무녀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무녀도. 여기 있는 무당도 물에 빠져 죽거든요. 예, 그 물에 빠져 죽는 게, 그 무당은 자기가 무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 하지 못해. 왜냐하면 자기와 그 아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되거든. 근데 그 아들은 기독교를 상징하게 돼. 이해갔니? 그래서 아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무당은 무당의 어떤 영역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어떤 모습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신적인 영역에서 버틸 수 없어서 마지막에는 뭐 죽게 되는 이런 상징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무녀도에서도 물에 빠져 죽어. 그러니까 무당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당으로 만약에 봤을 때 머리를 풀어헤친 술병을 들고 강물에 뛰어드는 비정상적인 행동은 황홀경에 든 무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갔니? 예. 황홀경에 든 무당. 그래서 백수강부의 죽음이 바로 무당의 의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해갔니?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국가적인 체제를 확립하면서 무당의 지위가 상실되자 이에 좌절하여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는 모든 민족, 뭐 전 세계의 보편적인 종교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그런 종교와 같은 걸로 샤머니즘이나 무속신앙을 좀 보거든. 근데 샤머니즘과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약간은 좀 신대림을 받는 이런 형태다 보고, 나중에 불교나 유교 같은 경우는 경전 같은 것들이 있잖아. 어떤 질서나 이런 교리가. 그러다 보니까 민속신앙인 뭐 샤머니즘을 안 좋은 걸로 많이 치부를 하게 되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좀 봐준다면 뭐 이런 성립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백수강부 뭘로 보냐? 이거 주신. 이 주신은 딱 봐도 술, 그죠? 그럼 아내는 노래를 불렀잖아. 그러니까 얘는 악신. 그래서 술병을 들고 강물로 뛰어든 행동으로 미루어 백수강부를 주신으로 보고, 공을 들고 노래를 하는 행동으로 미뤄 아내를 악신으로 본 거야. 이해 갔나? 이것도 이제 신화적 상상력이 개입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화적 상상력.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요때 부라는 것이 됐나요? 지압이 남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직을 의미할 수도 있다. 됐죠? 그럼 관직을 의미한다면 요거는 바로 신, 구, 세력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교체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런 부분들은 앞서 이야기한 요 국가체제의 확립, 이런 것과 더불어 기존 세력과 새로운 세력, 됐죠? 간의 어떤 갈등 양상에서 정치적 교체의 어떤 모습, 이걸 나타낼 수도 있겠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재심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걸 찾는 거.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윗글의 시상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 태도. 가장 적당한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작품과 이제 연계해서
소재의 특성이라든지 정수 주제를 찾는 문제. 그러니까 3번 같은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임팩트가 있죠. 그래서 요번에 노원고 1학년 같은 경우도 외부 지문을 선생님이 안 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딱 한 지문 내셨더라고 보기에. 근데 그 문제가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 근데 많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내신을 풀다 보면 특정한 능력이 잘 길러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신은 거의 암기 형태다 보니까 학교에서 문제도 또 지문을 긴 거를 줬어요. 낯선 시. 그러면 요거를 해석해야 되잖아. 이 해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뒤에 뭐도 풀어야 돼? 문제도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력이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 이해 갔니?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여기에 되게 문제가 쉬워서 단어 하나가 틀렸어. 아까 얘기했던 꾸며주는 말. 쉽게 말하면 여기에 청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청자가 아니라 그리움의 대상인 청자. 근데 그리움의 대상에는 따로 있고 말을 듣는 청자는 따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르고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그러면 그리움의 대상은 누구야? 아버지고 청자는 누구야?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그리움의 대상인 청자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리움의 대상을 됐죠? 청자인 어머니랑 대화를 통해 드러내는 형태가 된 거야. 이해가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틀린 거지. 그럼 이걸 틀린 이유는 선생님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작품을 배운 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암기한 대로 푸니까 그 관성에 의해서 쉽게 정보를 찾았을 건데 이런 것들 하나씩 집어넣으면 의외로 사고력이 분산이 된다고. 이해가 아니?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좀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능력은 당연히 수능을 통해서 키워줄 수밖에 없어. 내신으로 들어가면 외부 지문을 많이 못 줘.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가까울수록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간에 수행평가가 껴들어가니까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 작품을 미리 나눠주면 좋거든? 안 주셔. 왜냐하면 수행평가 나가는 동안 예습을 다 해오면 수업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작품을 안 가르쳐 주셔. 그 줄게 하고 어떤 학교는 2주를 미루다가 준 학교가 있고 반석고가 이번에 그랬고.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하면서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알려줄게 하는데 지적고 같은 경우는 2학년도 한 2주 정도 지났나 보다. 그러고 나서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복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외부 지문까지 집어넣나? 이게 좀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래서 중학교 때 좀 작품을 늘릴 수 있으면 좋기는 해. 기본적인 작품들은. 그러면 서경별곡은 딱 봐도 단어가 어렵잖아.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작품에 포함될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은 기본이고요. 고1 같은 경우는 아마 예고하고 문제가 나올 수 있게끔. 이해갔지? 문맥으로 따졌을 때 인식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인식이 안 된단 말이지. 이해갔나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 나중에 서경별곡 배우고 푸셔도 상관없어.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읽어봐도 알잖아. 여기 보시면 나를 버리고 가신 님. 그죠? 이것만 딱 보더라도 외부 작품도 마찬가지로 뭐를 중심으로 한 거야? 그렇지. 그런데 심리도 못 가서 뭐 한다? 발병 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님이 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라고 간절한 애절한 호소를 보낸다면 얘는 뭐라고 한 거야? 너 나 버리고 가면 그렇지 발병 나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원망과 저주를 퍼붓는 거죠. 이제 그거의 차이야. 동일한 상황에 바로 이별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 이해갔지? 그렇게. 똑같은 외부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4번 문제는 좀 풀려고 노력해 보시고 됐니? 3번은 이런 것도 있구나. 좀 미리 해봐야 되겠다. 됐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유될 때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3번 문제는 또 하나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야 될 게 요겁니다. 발전에 요렇게. 뭐 주제통합 독서처럼 생각하셔도 괜찮아. 그러니까 소재가 같은 것 또는 시상 전개 방식이 같은 것 또는 주제가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그런 것들 하나를 묶어주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학교마다 이제 출판사가 다르단 말이잖아. 그지? 너희 때는. 우리 때는 국정교과서에서 한 권으로 배웠는데 한 권으로 배우는 게 장점일 때도 있고 단점일 때도 있거든. 근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저학년 때는 한 권으로 배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전체가. 이해갔니? 그러고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교재들이 분산이 돼서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가르쳐야 될 작품. 좀 제한적인 지식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단점일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 봤을 때는 이게 차별화가 좀 있어. 어떤 학교 교과서는 쉬운 작품만 수록되어 있는 거야. 어떤 학교 작품 같은 어려운 것만 수록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텍스트로 공부한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해. 이해 갔나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서경별곡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학교는 가시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서경별곡을 만약에 공부한다고 그랬을 때 이건 10시간이 필요한다면 가시리는 3시간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양의 작품을 배울 수 있는 강점이 있을 거야. 가시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많은 작품을 하냐? 그렇진 않아. 이해가니? 그러니까 가시리 배우고 할 거 없으면 애들은 그냥 노는 거고 서경별곡은 꾸역꾸역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서경별곡을 가르치는 게 좀 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됐지? 그래서 학교가 만약에 서경별곡이 수록된다 그러면 나머지 작품은 다 나올 수 있어. 이유는 그렇지, 연계가 되는데 쉬우니까. 읽으면서 해석이 되니까. 자, 그런데 가시리를 배우는 학교에 서경별곡을 넣으려면 이때는 서경별곡 프린트로 주면 설명 한 번은 해줘야 되겠지. 아니면 예고를 해야 되겠지. 예고를 안 하고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선행이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출제할 때도 제시문 이렇게 있으면 제시문보다 난이도가 높은 보기 지문은 출제하지 마라 라는 것도 수능 매뉴얼에 있기는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학의 공학이라는 게 있어서 문제 만드는 유형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은 이런 것들이 좀 무시당하기는 해. 알았니? 그러면 요 작품 안에서 너희들이 1순위로 공부해야 되는 건 뭐겠어? 그렇지, 서경별곡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돼. 이해갔니? 그러면서 나머지 작품을 같이 껴넣는 쪽으로. 그래서 서경별곡,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읍사. 요런 정도는 혼자 공부하기는 좀 어려워요. 알겠지? 영상을 미리 달라고 해서 보셔도 돼. 왜? 어차피 정읍사 나올 때 서경별곡 또 나오고, 됐나요? 송인할 때 서경별곡 또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어렵다고 하더라도 서경별곡을 공부해 놓는 게 낫겠죠. 됐죠? 그 정도. 그래서 이 작품에 나타난 이별, 죽음, 그리고 슬픔, 그리움 등의 소재. 요거 이별과 죽음 구별해야 돼. 이별인지 죽음인지. 슬픔, 그리움의 정서는 당연히 나타나는데 슬픔, 그리움 등이 요거죠. 소재. 됐지? 그걸 드러내는 소재. 또는 슬픔, 그리움을 직접 나타냈는지. 소재를 통해 드러낸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간접적이 될 거고. 됐나요? 슬픔과 그림을 직접적으로 토로할 수도 있겠죠. 그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게 바로 황조가야. 이해갔니? 황조가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 서술하기도 하고 소재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간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해. 이해갔죠? 그럼 그게 간접입니까? 직접입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 어떨 때 직접이고 어떨 때 간접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소재를 활용했을 때 간접적이 되고 정서를 드러내는 어휘 자체가 나타나서 슬픔과 그리움을 직접 나타내는 부분도 있고. 그 뒤에 가서 확인합시다. 그래서 황조가는 정서가 직접이면서 간접이기도 한 거야. 이렇게. 그거는 또 중요해지지. 그럼 아까 잠깐 봤지만 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거. 됐니? 원망도 지금처럼 그냥 말로 뭐 난 어떻게 살라고 갑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원망 속에다 이제 뭐까지 집어넣는 거야? 저주까지. 그지? 이러면 조금 정사가 확대돼서 단순히 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 원한으로 바뀌는 거야. 이건 약간 이게 고조되는 거지. 한과 원한은 달라요. 이해갔지? 예. 원한에 이제 저주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이별하고 난 다음엔 사람들은 좀 후회하는 것도 생기겠죠. 이제 그럴 때 나타나는 감정을 회한이라고도 합니다. 회한의 감정. 그럼 회한의 감정은 플러스 되는 부분이야. 님이 돌아가시거나 님과 헤어지면 당연히 슬픔과 그리움은 있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내재되지만 회한이라는 건 무조건 내재되는 감정은 아니야. 이해갔지?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감정이니까 이런 것도 공통점 차이점으로 활용하는 문제들은 나오겠죠.
됐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도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원한이 나타나는 작품으로는 또 찾아서 공부할 것들이 있어. 요거는 조지훈의 성문 같은 경우는 원한이 나타나고요. 서정주의 신부 같은 경우는 원한이 쌓일 수 있는데 이게 싹 풀려. 알겠죠? 예. 그래서 성문과 신부 같은 경우도 보기로 출제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야. 예전엔 이런 것들이 출제가 워낙 많이 돼서 우리가 설명을 다 해줬지만 최근에는 그런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갖고 1학년 때는 그냥 참고라고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지? 회항 같은 경우도 작품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랑, 이별, 그리움과 연관되어 있는 예문집 같은 걸 좀 읽어보면 아마 공부를 다 하게 될. 이것만 있진 않아. 보통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게 한 25개 정도? 내신에 나왔던 거 위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황조가는 다시 읽고 정리하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어주셔야 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무도화가의 물의 상징성을 읽진 않았지만 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해갔니?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문제. 요것도 조금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윗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문제는 고전 같은 경우는 항상 껴들어가는 게 이 갈래의 선택지는 반드시 등장을 해요. 문제 하나로 구성을 하기도 하고, 알겠지? 아니면 내용과 연관시켜서 구성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의 문제들도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지금 내가 설명을 잘 안 했잖아. 이해갔지? 우리가 앞에 문학사 그거 설명을 하고 나면 좀 더 쉬워지긴 할 거야. 근데 중간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봐. 배경사로 함께 전한다. 됐니? 현전하는 최고 이런 단어도 꼭 알아두시고. 됐지? 높을 꽃자를 쓰는 건지 옛 꽃자를 쓰는 건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옛 꽃자를 쓰면 뭐야? 시간이 오래됐다는 뜻이고 높을 꽃자를 쓰면 짱이란 뜻이겠죠. 작품이. 이해갔지? 그러니까 짱이다 라는 건 평가가 어때? 객관적이지 않잖아. 이해갔니? 또는 뭐 문학사를 통해서 뭐 문학 평론가들이 설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 그것도 뭐 암기성에 가깝지. 나는 별론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뭐로 내는 거야? 요걸로 내는 거야. 최고. 이해가니 가장 오래된 것이냐?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중국 문헌에 전하던 고조선의 노래다 문헌이었나? 모르겠어. 그냥 세목한 쳐놓고. 그죠? 세목한 칠 때 어디다 치라고 그랬지? 여기 중국 문헌에 전하는 건가? 그래야 나중에 찾으니까. 악공명에 따라고 이건 아까 살짝 읽었던 것 같지, 그죠? 그 다음에 집단 요거 두드러기 나타난 작품. 이것도 이제 문학 사고 나면 좀 쉬워져요. 구지가 있죠. 구지가가 집단 서사성이 드러나는 거고요. 공무도화가로 넘어오면서 개인 서정성이 강조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워지긴 할 겁니다. 이렇게. 됐나? 우리 머릿속에 이제 배경을 하나가 딱 평형편을 쳐지겠지. 뭐 있어? 이거 중국 문헌에 전하던 거구나. 그지? 그 다음 뭐 몰랐다 그러면 현재는 최고의 작품이구나. 뭐 이렇게 한번 다시 찾아보셔도 괜찮고. 됐나?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 알았니? 그렇게 이제 시너지가 만들어지니까. 이만큼의 내용이 이제 공무도화가 하나 설명 안 한 거 집에서 찾아야 될 거 뭐 있다고 그랬어? 요거 얘기했었는데. 그렇지, 상징. 됐나요? 상징의 종류. 비유와 상징에서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창조적 상징. 이건 좀 찾아보셔야지. 됐나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무도화가 어렵지 않지? 그 정도.